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하루 전 예상 투표자의 3분의 2가 사전 투표를 해 당일 개표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가 과열되면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 상점에는 폭동과 약탈을 우려해 합판 가림막을 덧대는 작업까지도 한창입니다.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전 나는 구속할 수 있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 결과 86%의 찬성을 얻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몰염치 공천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고 리얼미터가 밝혔습니다.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21.5%로 공동 선두, 윤석열 검찰총장은 17.2%로 지난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전남 광양에서 전북 남원까지 100km 이상을 운전한 트럭 기사가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순찰차까지 들이받자 공포탄과 실탄 등 4발을 발사해 검거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2년 동안 2천만 원이 넘는 기초생활급여를 받은 사실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일시적인 소득 중단은 기초생활수급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를 허가해준 지자체는 환수는 물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냐,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백악관 탈환이냐. 결국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경합주에 달렸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간 하루 5곳씩 10곳에서 유세를 하는 등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국 대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경합주에서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대선 이틀 전 5개 주에서 유세 일정을 소화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하루 앞두고도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을 포함한 5곳을 도는 광폭 행보에 나섭니다. 선거일 직전 사흘간 방문한 곳만 14곳. 지난 대선에 극적인 역전을 노리는 트럼프는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어게인 2016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If Biden wins, China wins. When we win, America wins.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한 바이든 후보는 북부의 경합주인 미시간과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등 이른바 러스트벨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전 마지막 이틀 일정을 접전이 벌어지는 펜실베니아에 집중해 확실하게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The truth is, to beat the virus, we first got to beat Donald Trump. He's the virus. 바이든이 우세한 북부와 달리 남부는 초접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어 두 후보의 마지막 날 선거전은 더욱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 후보가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만 하지만 우리와 선거제도가 다른 미국에서 트럼프의 역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4년 전 힐러리가 그랬었으니까요. 그럼 4년 전 힐러리와 트럼프의 여론조사 그리고 올해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신재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 확률을 96%,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 확률을 4%로 예측했습니다. 대부분 언론과 베팅 업체들도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점치고 있죠. 여론조사의 추가, 특히 이번 선거의 결과를 결정지을 경합주의 판세가 바이든 후보에게 기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 6개 경합주 가운데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오차 범위 내에서 맹추격 중이지만 북부 3개 주인 미시간과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에선 바이든 후보가 비교적 여유 있게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위 6개 주를 제외하고 얻은 선거인 수가 같다고 가정하면 북부 3개 경합주만 가져가도 바이든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단은 금물입니다. 이 경합주 6곳은 4년 전 대선에서도 민주당의 승리가 예상됐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론조사는 6개 주 모두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6개 주를 모두 가져갔고 결국 힐러리는 선거인단 확보에 실패해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여러 변수가 추가된 이번 대선에선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미국에서 18세 이상 유권자는 2억 4천만 명 정도. 그런데 사전 투표자가 거의 1억 명 정도 됩니다. 총 1억 5천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미 67%가, 그러니까 3분의 2가 투표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검표는 당일 현장 투표부터 시작하니까 나중에 승패가 뒤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신혜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미국 선거정보 제공 사이트인 미국 선거 프로젝트가 집계한 이번 미 대선 사전 투표자는 9,400만여 명. 3,400만여 명이 조기 현장 투표를, 6천만 명은 이미 우편 투표를 마쳤습니다. 사전 투표만 따져봐도 2016년 대선 때 투표한 유권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셈입니다. 이 추세라면 선거일 직전인 2일 자정까지 사전 투표는 1억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 총 투표자가 1억 5천만 명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사전 투표자를 빼면 당일 현장 투표는 5천만 명 안팎. 결국 절반이 넘는 유권자가 우편으로 표를 행사한 만큼 그 결과가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플로리다는 9월 24일부터 41일간, 노스캐롤라이나는 9월 29일부터 45일까지 도착분을 인정하는 등 주마다 우편투표 도착 시한을 서로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합주 우편투표의 23%에 해당하는 700만 장의 표가 아직도 선거사무소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벌써 지연 사태가 우려됩니다. 개표 결과 발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진보와 보수 간 분열 양상이 심한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미국 대선. 그 결과에 따라 폭력 사태 발생 가능성도 큽니다. 급기야 주요 상점가에서는 나무 합판으로 상점 입구와 창문을 막고 있습니다. 총기 판매량도 무려 91%가 증가했고요. 폭동이라도 일어날까. 그래서 자기 보호를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근로자들이 목재를 나르며 쇼윈도에 합판 가림막을 덧대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미 대선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폭동과 약탈을 우려해 워싱턴 상점가에 합판 가림막이 등장한 겁니다. Want to get closer to the White House to be able to express their concerns and their feelings, and we are as close as they can possibly get. 뉴욕과 LA, 샌프란시스코 등 다른 대도시에서도 약탈을 막기 위한 가림막이 대거 등장했고, LA 베버리 힐스의 명품 거리인 로데오 드라이브에선 대선일인 11월 3일부터 이틀간 봉쇄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분명한 승자 없이 개표가 지연될 경우 위험이 더 크다고 진단했고, 뉴욕타임스는 미국 내 총기 판매량이 무려 91%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말 사이 총기로 무장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텍사스주에서 민주당 유세버스를 포위하고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USA 투데이와 서퍽 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미국민의 75%가 대선 이후 폭력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화상회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공지를 띄우려고 내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반대쪽 반발이 클 것이란 우려 속에 미국 전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2020년 미국의 선택은 과연 누가 될까요? 정광재 정치부장과 막판 판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역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막판 대역전을 할 것이냐입니다. 2016년에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승리였는데요. 이때 나온 말이 바로 그 유명한 샤이 트럼프였습니다. 대놓고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하지 못했던 소극적인 유권자, 이른바 이 샤이 트럼프들이 투표장에선 트럼프를 찍으면서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2016년처럼 여론조사 결과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2016년과 2020년 이번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샤이 트럼프가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처럼 승패를 바꿀 정도가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2016년에는 힐러리 후보가 당시 트럼프 후보보다 평균 3%포인트 정도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당시보다 지지율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많게는 10%포인트 육박하는 차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선거에서 망신을 당한 여론조사 회사들이 이 샤이 트럼프들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을 마련한 만큼 여론조사의 정확도가 높아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2016년의 힐러리와 지금의 바이든 후보 간에 아무래도 경쟁력 차이도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네, 이 2016년 선거 당시 전체 미국 유권자 가운데 힐러리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53%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높았습니다. 반면에 현 바이든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는 4년 전 힐러리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낮고요. 호감도는 크게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층 흡수에 훨씬 더 유리할 것이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Joe Biden is a well-liked individual compared to where Hillary Clinton was 4 years ago at this point. Look at this. That won't be enough because Biden's favorable rating is over 50%.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2016년과는 상황이 엄연히 다르다 이건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유리할 만한 건 뭐 없습니까? 이게 숫자로 나타나는 조건들만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할 게 거의 없습니다. 현재 비경합지에서 확보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선거인단 수 이것만 보더라도 바이든 후보는 이미 232명을 확보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125명밖에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차이가 큽니다. 다만 그동안 재선에 도전했던 미국 대통령 가운데 실패한 사람은 1992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후에 한 명도 없었을 만큼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이 작용했다는 게 트럼프에겐 위안거리라면 위안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못지않게 또 이게 출구조사도 관심거리입니다. 미국도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죠. 네, 우리나라도 주요 방송사가 출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선거에선 CNN을 비롯해서 전국 단위 방송사 4곳이 미국 선거풀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경합주를 중심으로 대략 30개 주에 집중해서 출구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미국은 3개의 표준시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일부 주에서는 투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부 주에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4년 전 출구조사 때는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맞췄습니까? 결과적으로 틀렸었습니다. 2016년 선거에서 1000여 개 투표소에서 약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가 진행됐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전국 단위의 득표율 전망을 따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전국 단위의 몇 퍼센트 득표율을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주별 선거인단 제도 선출이라는 특성 때문에 전국 단위 득표는 큰 의미가 없어서 발표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 주별 선거인단 확보 전망을 발표하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각 후보의 당선 확률을 발표하고 있는 거죠. 2016년 출구조사에선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힐러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왔는데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었죠. 그럼 이번 출구조사에서도 결과가 틀리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앞서 보신 것처럼 우편 투표를 비롯해서 사전 투표자 수가 1억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출구조사 업체들이 이런 사전 투표자들의 표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출구조사의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로 우편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현장 투표하는 사람들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오류의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그리고 언제쯤 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 결과는 크게 2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바이든 후보가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아주 대승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개표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3일 오후 11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4일 오후 1시쯤이면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 경합주를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나눠 가지면서 아주 초박빙의 신승을 하는 경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때는 당선자 윤곽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박빙일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승하는 경우는
또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박빙일 경우에는 굉장히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미국의 우편 투표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우리는 우편 투표 제도가 없죠. 그렇죠. 사전 투표는 하지만. 경합주에서 박빙의 승부일 때는 주별로 실시하고 있는 이 우편 투표 결과에 따라서 승패가 엇갈릴 수 있는데 미국은 주별로 이 우편 투표를 어디까지 유효표로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아주 각 주별로 상이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선거 당일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각 주와 연방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미국 대선의 결과가 며칠이 아니라 한두 주 뒤에나 우리가 알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트럼프가 조기 승리 선언을 하겠다는 말이 들립니다. 예, 만약에 뭐 그렇게 먼저 승리를 선언한 다음에 그대로 가면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뒤집힌다면 그렇습니다. 예, 지지자들이 지금도 굉장히 세게 부딪히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들에게 뭐 조기 승전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측은 일단 즉각 부인은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경우에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법적 효과는 없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를 갖게 되겠죠. 다만 이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야, 시나리오 우리가 계산할 게 너무 많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짧은 입장을 남겼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재수감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앞.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규탄의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범죄자 이명박, 대국민 사과하라. 대국민 사과 없이 넓은 독방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 때가 살기가 좋았다. 이명박 대통령 때가 살기가 좋았다. 수감이 가까워지자 측근들이 속속 모여들고 오후가 지나자 이 전 대통령이 탑승한 검은색 차량이 자택 안을 빠져나왔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별다른 메시지 없이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습니다. 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비공개로 수감 전 신원 확인과 형집행 고지를 받는 등의 절차를 밟았고 5분 남짓한 짧은 시간 뒤에는 차량에 다시 탑승해 서울 동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직접 국민 앞에 서는 모습은 없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짧은 입장을 남겼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이제 이 전 대통령에겐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게 되는 연금과 교통, 통신, 사무실 제공,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 모든 예우가 박탈됩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교도소보다는 시설이 조금 나은 구치소로 옮겨졌죠.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로 가보겠습니다. 박자은 기자. 네, 서울 동부구치소 앞입니다. 예, 이 전 대통령 이전에 수감 경험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구치소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될까요? 네,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2시 40분쯤입니다. 검찰이 제공한 그랜저 차량에 탑승한 이 전 대통령은 별다른 말 없이 담담한 표정으로 구치소 정문을 통과했는데요. 간단한 신체 검사와 머그샷 촬영 등 기본 절차를 밟고 곧바로 수용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원래 머물렀던 독거실로 들어갔는데 일반 독거실보다는 2배 정도 넓습니다. 4평 남짓한 독거실에는 TV와 매트리스, 싱크대, 식탁 겸 책상 등이 비치돼 있고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복수의 전담 교도관이 배치됩니다. 이 전 대통령처럼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원칙상 교도소에 수감돼야 맞는데 전직 대통령 전례에 비춰볼 때 우선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변호사 접견이 제한되고 79살 고령인데다 당뇨 지병까지 있어서 노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에 따라 교도소로 이감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동부구치소 식단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첫 저녁 식사는 두부 버섯국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도 조금 해보죠. 수감된 지 꽤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시 수감되면서 전직 대통령 2명이 수감되는 초유의 전례가 만들어졌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총 3가지 혐의 중 20대 총선에서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었고 서울구치소 독거실에서 3년 반 넘게 수감 중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하는 독거실은 3평이 조금 넘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보다 1평가량이 작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는데요. 대법원 제3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엔 어깨 수술 이후 서울 성모병원에 2달 동안 입원하며 특혜 논란도 빚었는데 박 전 대통령의 예우 차원에선 독거실에 의료용 매트리스가 놓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투표 결과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죠. 투표율이 3분의 1이 안 돼 정족수 미달이라는 지적엔 의결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당원의 의견을 묻는 것이기에 상관이 없다고 민주당은 밝히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조차 당원 투표 결과를 보고 공천을 하기로 해놓고는 투표율은 의미가 없다는 게 앞뒤가 맞는 거냐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틀 동안 실시한 전당원 투표에서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과 당원 개정의 86.6%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높은 찬성률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입니다. 26.35%에 불과한 낮은 투표율을 놓고선 전당원 투표는 당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로 확정한다는 당 규칙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투표는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일종의 여론조사였다며 해당 당규를 어긴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 만든 규정을 바꾼 데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들의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여성께도 거듭 사과드립니다. 대신 윤리감찰단 가동과 성인지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그런 잘못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당무위에서 안건으로 올린 당원 개정안을 내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의결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과거 새누리당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치러졌을 때는 재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더니 말을 바꿨다 이거죠. 안철수 대표는 기어이 후보를 내겠다면 민주당 탓에 재선거를 할 만큼 그 비용 832억 원을 물어내라고 밝혔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 표현을 뒷걸개로 걸고 민주당의 4월 공천 결정에 대해 정직성을 상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월 재보궐선거는 성범죄 보궐선거라고 규정하며 무공천 방침을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라도 한 것이냐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86%만큼의 비양심이고 그다음에 피해자를 향한 제3차 가해 행위다. 피해자 보호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폭거다 이렇게 보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재보궐선거에 드는 838억 원을 물어내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 서울시당도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박원순, 오거돈 두 사람의 성범죄에 대해 광화문 광장에서 속고대죄해야 합니다. 예비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은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역사의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야당은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재보궐선거 공천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마땅한 서울시장 후보가 없다는 게 고민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부산, 서울 중진들과 본격적인 재보선 후보 찾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저녁 당내 서울 전현직 중진들과 막걸리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4선 권영세, 박진어 의원과 나경원, 이해훈, 김용태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모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들의 출마 의사를 묻고 서울시장 선거 전략 등을 논의했는데 참석자 가운데 후보감을 결정할 생각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서울의 지역위원장들인데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지정해가지고서 후보감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앞서 부산 지역 중진들과 오찬 자리에서도 서울시장 후보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5선 서병수, 조경태 의원과 3선 김도읍, 하태경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조 의원은 MBN과 통화에서 야당 내부가 아닌 안철수 대표 같은 외부 인물을 영입해서라도 야권 승리에 방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며 김 위원장도 수긍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야권 연대를 말하기에는 아직 두드러지는 사람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정치 진출 가능성을 언급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17% 수준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경쟁 구도로 보이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차 범위 내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정치권 진출 가능성을 언급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17%로 크게 오르면서 대선 주자 3강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21.5%로 공동 선두를 유지하는 가운데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17.2%로 급상승해 전체의 3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실시된 4차례의 여론조사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안에서 치열한 접점을 벌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공동 선두로 나타났지만 다른 기관인 MBS 여론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23%로 이 대표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나란히 하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0.7%포인트 내린 44.9%, 부정평가는 50.9%를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0.3%포인트 내린 34.8%, 국민의힘은 28.9%로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재산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세 부과 등 현안이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대검찰청 앞에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 300여 개가 오늘 모두 철거됐습니다.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반발하는 커밍아웃 검사들의 숫자도 300명이 육박한데 이들 모두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시민이 거리에 세워진 화환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대검찰청 앞길을 메운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 화환을 보수단체가 자진해서 철거하는 모습입니다. 10개 남짓으로 시작했던 지지 화환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 총장의 작심 발언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화환의 숫자가 350여 개에 육박했지만 이젠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보수단체에서 이번엔 서울 동부지검에 화환을 세우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개 저격을 놓고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 저격을 비판한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글엔 이를 지지하는 댓글이 300개 가까이 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장을 포함한 2,200여 명의 검사 중 10%가 넘는 숫자입니다. 반면 추 장관은 SNS에 자신을 비판했던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향해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재차 비판했습니다. 댓글을 단 검사 모두에게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3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답변 기준선인 20만 명을 넘어선 만큼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 만에 1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헬로윈과 단풍 나들이객의 영향으로 이번 주에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7명입니다. 해외 유입이 18명, 지역 발생이 79명인데 대부분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확진자 수는 엿새 만에 두 자릿수로 내려왔지만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지난주 금요일 검사가 12,000건 이루어진 데 비해 어제는 6,000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지난 주말 헬로윈 행사와 단풍 나들이에 인파가 몰린 영향도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잠복기가 통상 5일에서 7일인 것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 확진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습니다. 5일에서 7일, 이때가 이제 제일 많이 발병을 하니까 이 기간에 해당하는 이번 주말까지를 확진자가 얼마나 잘 많이 발생하는지를 추이를 잘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11월과 12월엔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병원으로 몰리기 때문에 병원이 감염원이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12월까지인 건강검진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평소에도 연말이면 검진기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지만 올해는 검진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5단계 거리두기 체계는 오는 7일부터 적용돼 코로나 장기화의 새로운 방역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자 정부가 지난달부터 전수조사를 했죠. 그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5개 시설에서 20명의 무증상 감염자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경기 광주시 SRC 재활병원 154명, 오산 메디컬 재활요양병원 12명, 경기 안양시 어르신세상 주간보호센터 28명. 오늘 하루 요양병원과 재활시설에 발생한 누적 확진자 숫자입니다.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달부터 요양병원과 재활시설 관계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수도권과 6개 시도에서 모두 3,199개 시설 9만 8천여 명에 대한 검사가 완료됐는데 5개 시설에서 20명의 확진자가 발견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요양시설에서 13명의 확진자가, 영등포구 요양병원에서는 1명이 확인됐습니다. 부산 진구 요양병원에서 3명, 충남 천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각각 1명과 2명이 나왔습니다. 지표 환자가 종사자인 곳은 4곳, 그리고 자택으로 가는 이용자인 곳은 1곳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군구 단위로 유행이 발생한 지역들 또는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축적돼서 그 지역에서는 조금은 감염의 우려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들을 좀 선정해서 광범위한 그런 선제 검사를 하는 방안을 현재. 무증상 감염자를 놓치면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가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선제 검사가 중요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달부터 수도권의 전국으로 전수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검사를 주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170cm가 안 되는 키에 군살 없는 체격, 짧은 스포츠 머리는 반백이 될 정도로 희끗희끗.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가 오늘 법정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춘재는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본 모든 사람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증인 신분으로 재심법정에 출석한 이춘재는 4시간 넘는 신문에 시종일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희끗희끗한 짧은 스포츠 머리란 이춘재는 어눌한 말투로 자신을 향한 질문에 거침없이 답을 이어갔습니다. 1984년부터 이어진 연쇄살인 범행을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기억해냈습니다. 범행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죄책감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벌인 끔찍한 범행에 대해 대부분 범행을 벌인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살인까지 나아가게 된 동기 역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범행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우발적인 범행 이후에는 사건 현장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떠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이 자신을 붙잡지 못한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아해했습니다.
이춘재는 살인까지 하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순간적으로 후회는 되지만 돌아서면 끝이었다며 범행이 반복된 이유를 덤덤하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춘재는 그러면서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석열 씨 등 모두에게 죄송하다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던 40대 남성이 전남 광양에서 전북 남원까지 무려 100km가 넘는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차 요구도 응하지 않고 순찰차까지 들이받자 경찰은 결국 실탄을 쏴야 했습니다. 강세용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질주하고 그 뒤를 경찰차가 추격합니다. 회전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도 나옵니다. 추격전은 남원 시내에서도 계속됩니다. 경찰이 도로를 막아도 들이받고 달아납니다. 남원 시내 속도 제한이 50km인데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또 신호 위반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목격한 시간이 9시 50분경이었는데 좀 이른 시간이었다면 인명피해나 큰 사고가 이어질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1시간이 넘는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추격전은 전남 광양에서부터 전북 남원까지 무려 100km 넘게 이어졌습니다. 화물차가 지그재그로 달린다는 시민들의 신고로 검거된 겁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40대 이모 씨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씨가 몰았던 차량입니다. 당시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4%,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3배의 수준입니다. 이 씨는 검거 과정에서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순찰차까지 들이받자 경찰은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하였고 그 뒤로 10여 분 추격 후에 검거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강원도의 한 지자체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2년 동안 2천만 원이 넘는 기초생활급여를 받아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육아휴직 같은 일시적인 소득 중단이 기초생활수급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를 허가해준 지자체에선 환수는 물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강릉시 공무원 A씨는 육아를 이유로 지난 2018년 8월부터 휴직 중입니다.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A씨는 휴직 때문에 소득이 없다며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고 강릉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A씨는 한 달에 100만 원씩 2년여 동안 2천만 원이 넘는 기초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A씨는 2차례 거주지를 옮겼고 주소를 옮긴 지자체에서도 그대로 기초급여를 받았는데 이를 이상하게 본 한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넣었습니다. 복지부는 공무원도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육아휴직 같은 일시적인 소득 중단은 수급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애초 강릉시에서 어떤 이유로 허가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강릉시는 해당 공무원의 기초급여 환수는 물론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있어 환수하라고 했는데 환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강릉시는 허가 당시 A씨의 기초생활수급 선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제도가 조금씩 보완이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소득도 다 조사를 해서 그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환수는 복지부에서 결정을 해주시는 거에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기초생활급여를 받아온 A씨는 휴직 중 상당 기간을 해외에 거주하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어머니와 함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모친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시간은 오늘 오후 2시 15분쯤입니다. 박 씨의 아버지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112 신고를 한 지 30분 만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두 사람의 시신에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박 씨의 모친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KBS 22기 공채 개그맨으로 입사했고 최근에는 드라마 제작 발표회 진행 등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선배 개그우먼 안영미 씨는 박 씨의 비보를 듣고 생방송 중이던 라디오 진행을 중단하는 등 동료 연예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는 만큼 극단적인 선택일 가능성을 열어둔 채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경찰이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1조 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의 IDS 홀딩스 김성훈 전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미 김 전 대표는 감옥에 있는데 말이죠. 과거 검찰이 뇌물을 받은 경찰관만 기소하고 정적 뇌물을 줬다는 김 전 대표를 기소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검찰에 다시 넘긴 겁니다. 이제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심거리가 되겠죠.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금 손실 위험 없이 1%에서 10% 월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해 1조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다단계 투자 사기 IDS 홀딩스 사건. IDS 홀딩스 1조 원대 사기 사건이 벌써 4년이 돼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대로 진상 규명되어 있지 않고. 경찰이 지난달 말 이 사건의 주범인 김성훈 전 대표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시 IDS 홀딩스 투자자였던 현직 경찰관 윤모 씨가 수사 기밀을 IDS 홀딩스 측에 전달했고 그 대가로 뇌물과 수천만 원대의 투자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지난 2018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정작 뇌물을 건넨 김 전 대표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김 씨가 수사에 협조했고 이미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들은 반발하며 검찰의 부실 수사라면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권력의 힘은 검찰의 권력의 힘은 무서운 걸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했었어요. 검찰이 가장 기본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과거 한 차례 기소하지 않았던 검찰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발달 장애인들은 돌발 행동이 잦고 의사소통도 어려워 그런 경우가 많아서 개별적인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지자체에 장애인 돌봄 담당자 1명이 수십 명을 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100명을 15명이 돌보거든요. 그나마 4명에서 늘어난 겁니다. 그 현장을 송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발달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이곳에선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1:1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입구에는 이용자마다 다른 시간표가 붙어 있습니다. 원하는 일정을 하고 싶을 때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중증 장애인 4명을 위한 복지사는 2명밖에 없어 사회복무요원과 봉사자들도 함께 해야만 1:1 복지가 가능합니다. 저희 중증 아이들은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챌린지에서도 인원을 아주 소수로 뽑았어요. 왜냐하면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가정방문팀이 직접 챙겨야 하는 군의 발달장애인 수만 1,100명. 처음 4명으로 시작한 방문팀이 그나마 4년이 지난 지금은 15명으로 늘었지만 아직도 만나지 못한 장애인 숫자가 500명이나 됩니다. 집에만 계신 분들이 나는 어딘가 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신 분들이 계세요. 직접 서비스를 드리는 그게 동행사업입니다. 전체 발달장애인 중 지원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46%인데 실제 지원을 받아본 사람은 약 9%에 그치고 있습니다. 몰라서 받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재산세와 대주주 양도세 문제로 정부와 부딪히고 있는 민주당.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재산세 문제는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거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는 주식시장 상황을 살펴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산세와 대주주 양도세 문제에 대해 당정 협의를 통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재산세를 완화할 1주택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부 사항을 정리한 대로 발표하는데 이번 주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9억 이하, 청와대와 정부는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절반 이상 깎아주는 방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종부세와는 달리 재산세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세부담으로 나타나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급히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입니다. 이 대표는 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상황을 보며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일 밤부터 시작되는 미국 대선 결과를 보면서 최종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민주당은 2년 유예를 요구한 반면 정부는 기존 3억 원에서 개인별 5억 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재산세나 대주주 모두 불확실성이 오래가면 좋지 않다며 최대한 빨리 결정할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에 구속 여부가 나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기에 구속영장은 국회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이틀 만에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국회와 관계없이 출석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성실하게 이렇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출석한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조사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캠프 관련자들과 정 의원의 진술이 엇갈린 겁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당내 경선을 앞두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정 의원을 고발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정 의원을 추궁했지만 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과는 달리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만큼 정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실질 심사를 통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 의원이 구속되면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첫 구속 사례가 됩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지는 회사 사정의 타이반으로 회사를 떠나는 이들. 그런데 그 와중에 그간 밀린 임금과 퇴직금마저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받아낼 길이 없고 소송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심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공사를 다니던 20대 여성 A씨가 3년째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건 월급도 받지 못한 지 8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무급으로 일한 기간만 4달. 하지만 해고 후에도 밀린 수당은커녕 퇴직금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체불임금 1,700에서 800 정도? 퇴직금은 800만 원 정도. 못 받은 것만 한 2,500 정도 됩니다. 올 2월부터 9개월째 수입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서 A씨와 같은 처지의 직원만 600여 명인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정을 넣으라고 했고 회사에 조사를 나간다고 하는데 이미 인사팀이 다 퇴사를 했고 회사 쪽도 인사팀하고 협의 중이라고만 계속. 직장인 B씨 역시 취업 3개월 만에 다시 취업준비생이 됐습니다. 이미 월급날 전부터 안 될 것 같다고 계속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돈은 안 들어오고 수익은 안 나고 그러니까는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 차라리. 코로나19 여파로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년 체감 실업률은 25.4%로 역대 최고 수준. 4명 중 1명의 청년이 일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일을 하다 그만둔 뒤에도 그간 밀린 임금을 모두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국가 차원의 최단금 제도의 최대 한도는 1,000만 원인데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법적 강제성은 없어 오랜 소송전으로 번지기 일쑤입니다. 벌금만 내고는 지급하지 않겠다.
라고 끝까지 버틴다면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실제로 근로자들이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추가적인 민사집행법상의 확정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 절차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야 하는 불편. 예기치 못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실직에 이어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올해 5월에 이어서 또 가격을 올리면서 핸드백 하나에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난 주말엔 가격이 또 오를지 모른다는 소문에 수백 명이 몰리는 오픈런 현상도 빚어졌죠. 배짱 영업에 오늘이 가장 싸다가 된 겁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화점이 문을 열기도 전 명품 브랜드 샤넬 매장 앞에 수십 명이 줄 서 있습니다. 샤넬이 오늘 기습적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했는데 이를 미처 모르고 온 사람들입니다. 올해 5월 이미 큰 폭으로 가격을 올린 바 있는 샤넬은 이번 가격 인상으로 700만 원대였던 가방이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주부터 가격을 올린다는 소문에 주말에는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매장으로 달려가는 오픈런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샤넬뿐만이 아닙니다. 셀린누와 겨울 패딩으로 유명한 몽클레어 등도 최근 기습적으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좋아져서 죄송한데 지금 사이즈가 0사이즈가 하나밖에 없어서. 명품 업체들은 원가 상승과 인건비 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소비 심리만 자극하는 부도덕한 마케팅이라고 지적합니다. 소비들을 오히려 막 또 부추기는 마음을 막 좀 급하게 만들고 인상의 근거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 심리를 이용하는 것 같아서. 실제로 업체들의 행태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분위기입니다. 물건 있으면 사실 거예요? 코로나 불황도 피해가는 명품업계의 배짱 영업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 전세를 구하려면 5억 원 이상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를 한 줄로 쭉 놨을 때 정확하게 중간값, 그러니까 중위 가격이 지난달 처음으로 5억 원을 넘었거든요. 한 달 전보다 무려 4천만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 역시 지난달 5억 3,677만 원으로 석 달 만에 3,756만 원, 그러니까 7.5% 상승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7,500만 원 오른 걸 감안하면 최근 3개월간 상승분이 그 직전 1년 9개월 동안의 상승분과 맞먹습니다. 정부가 결국 추가 대책 검토에 나섰는데 시장에선 소문만 무성합니다. 이제는 세를 안 놓고 집을 비워놓는 집주인에겐 세금을 매길 거다. 뭐 이런 거죠.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0만 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빈집세로 검색하자 이를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집니다. 정부가 집을 빈 채로 놀리면 과태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또 세금이냐며 상당수가 반발하는 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얼마나 뒷돈을 줬는지 밝히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세금이 증가하고요. 거기에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물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일부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 정부는 2년 가까이 주택정책을 총괄했던 국토교통부 담당 차관까지 교체하면서 대책 검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토 중인 주요 대책들이 소요 예산이 많이 들고 단기에 효과가 나기 어렵거나 세입자 부담을 소폭 줄여주는데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도 이번 주에 잡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섣부른 전세 대책이 오히려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안 그래도 12월부터 3월까지는 미세먼지가 심한데 이번엔 코로나로 멈췄던 중국 공장들이 다시 가동되며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4대문 안에서만 제한시켰던 5등급 배출가스 차량의 운행을 수도권 전체에서 다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맞아 제2차 계절관리제를 발표했습니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2차 계절관리제의 핵심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확대입니다. 5등급 차량은 2005년 7월 이전 기준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경유 차량 혹은 1987년 이전 기준의 인증을 받은 휘발유, 가스 차량입니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이들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1차 때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뒷받침된 5등급 차량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 개정이 올 3월에 국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정된 법을 가지고 지자체가 조례를 이제 제정해서 이번 수도권에서 전면 시행이 된다는. 전국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146만여 대로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사전에 저감 장치를 신청한 경우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환경부는 내년에는 운행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항만, 발전 부문에서의 저감 등을 통해 전국의 초미세먼지 납품 일수를 3일에서 6일까지 줄일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헬로윈 당일인 현지 시간 31일 밤 캐나다 퀘벡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세시대 복장을 한 사람이 행인들에게 일본 검을 휘두른 건데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김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피를 흘리는 부상자를 치료합니다. 일부 부상자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헬로윈인 지난달 31일 밤 캐나다 퀘벡의 한 호텔 근처에서 중세시대 의상을 입은 남성이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난동으로 2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약 3시간의 추적 끝에 24살의 한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Un suspect d'arrêté un peu avant 1h ce matin, juste derrière moi ici, tout près de l'espace 400e. On parle d'un homme âgé dans la mi-vingtaine. Il a été contrôlé et transporté vers un centre hospitalier. 퀘벡 경찰은 용의자가 테러 단체와 연관돼 있지는 않다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ental health is the biggest security that's a challenge for the future of our own cities or of the country. 당일이 헬로윈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파티가 취소돼 사건이 발생한 거리는 비교적 한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0년 9월 이달에 좋은 프로그램 뉴미디어 부문에 MBN 6.25 전쟁 70주년 특집 다큐 1950년 월미도의 눈물을 선정했습니다. 월미도의 눈물은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 당시 월미도 폭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조명하고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 현장과 비교해 도시 재건과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기념사업을 심층적으로 취재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드디어 가을 야구가 시작됐습니다. LG와 키움의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이 지금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진행 중인데요. 관중 입장도 50%까지 확대돼 잔치 분위기가 물씬합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곳 잠실야구장은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올 시즌 처음으로 외야 구석까지 관중이 들어차 가을 야구의 열기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관중 입장이 50%로 확대돼 거리 두기는 철저히 지켜졌고요. 이처럼 가족끼리도 한 자리씩 뛰어 앉았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시즌 최다인 9,000명가량 입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역 절차와 거리 두기로 100m 이상 줄 서야 했지만 모처럼 만끽하는 가을 야구 분위기에 힘든 줄 모르고 뜨거운 응원 열기에 가을밤 추위도 잊은 모습입니다. 선수들은 화끈한 플레이로 화답했습니다. 정규 시즌 4위로 1승을 안고 시작하는 LG는 한 경기 만에 끝내기 위해 그리고 5위로 올라와 1패를 하는 키움은 오늘 반드시 이겨 내일까지 가려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LG가 1회 말 최은성의 솔로 홈런으로 먼저 점수를 뽑았습니다. LG 선발 켈리 호투에 묶여있던 키움은
4회 초 서건창의 2루타에 은 이정우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키움 박병호가 역전 홈런을 쳐 7회가 진행 중인 현재 키움이 2대1로 앞서 있습니다. LG가 두산이 기다리는 준 플레이오프행을 확정 지을지 키움이 2차전까지 끌고 갈지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